네, 이제 입춘도 지나고 3월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만개하는 꽃들과 함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은 그야말로 활기가 넘치는 계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봄이 반갑지 않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봄의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비염 때문인데 콧물이 계속 흐르고 재채기가 계속 나면서 이 생활 전반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비염을 제대로 알고 치료하고 관리해야지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겠죠.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는요, 이비인후과 허성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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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콧물, 그리고 코막힘의 불편함. 대부분은 일시적인 감기로 잠깐 동안 겪는 증상이지만 비염 환자들에겐 다르다. 비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비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천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매트리스라든지 이불 관리를 조금 더 잘하고, 만약에 꽃가루 알레르기로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꽃가루가 날리는 봄, 가을 이때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사용한다든가 공기청정기 등을 통해서 더 잘 관리를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자극 때문에 발생하니까 너무 찬바람을 쐬거나 아니면 습도라든지 이런 변화, 그런 자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알레르기 증상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을 듯 낫지 않는 지긋지긋한 비염. 영영 작별할 순 없는지 이비인후과 허성재 교수가 당신의 숨길을 점검한다. 네, 일상의 불편함은 큽니다만 이게 또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다 보니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환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 이비인후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비염이 암처럼 죽고 사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코막힘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중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를 적절히 잘하면 이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내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주변에 보면은 비염을 오랫동안 앓고 있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적절한 치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포기를 하게 되고 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불편하게 지내게 되는 걸까요? 네, 비염은 사실 낫는 병이 아니고 관리를 하는 병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병원에 가서 한두 번 치료해보고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또 한 가지가 비염약이 독하다 이런 이제 잘못된 속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를 해도 잘 낫지도 않고 또 약을 먹자니 독하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봄철만 되면 꽃가루 때문에 정말 힘들다, 눈물 콧물 쏙 그렇죠. 뺀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네. 근데 비염하면은요 꼭 같이 붙는 수식어가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한 맞습니다. 단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비염의 원인을 알레르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비염은 코안이 피부를 점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알레르기 비염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비염을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염이나 자극 등에 의해서 생기는 비알레르기 비염도 있고요. 이런 알레르기 비염하고 비알레르기 비염이 같이 섞여 있는 혼합형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코감기만 들어도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염하고 증상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코감기도 그럼 비염에 속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급성 비염을 코감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코감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감염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감염 또는 자극에 생기는 비알레르기 비염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물질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물질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꽃가루와 진먼지 진드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갈수록 증가해서 네. 최근에는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레르기 비염을 알려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 등으로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환자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감작이 일어난 후부터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요. 감작이란 것은 어떤 물질에 민감한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폐에 생기면 천식이고요. 코에 생기면 알레르기 비염, 눈에 생기면 알레르기 결막염, 피부에 생기면 아토피 피부염.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치료나 원인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런 한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토피 소인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어렸을 때는 위장염이나 습진이 흔하고요. 그것만 있고 무증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진행하면 세기관지염 그리고 천식성 기관지염까지 갈 수가 있고 그런 소인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천식이나 비염 그리고 성인형 알레르기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깥 활동이 위험하다, 집콕 쪽들도 뭐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 있어서는 집에만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진먼지 진드기도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동물의 털이나 비듬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집에서 저희가 자고 또 소파에 앉고 이럴 때 항상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진먼지 진드기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예. 또한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 보통 집에서 키우니까 항상 이제 동물의 털이나 비듬에 노출이 되고 특히 요즘같이 추울 때는 환기를 잘 안 시키지 않습니까? 추워서. 그래서 그러면 집 안에 알레르기 농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것 요즘 같을 때는 집에서 알레르기가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코감기가 비염에 해당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뭐 코감기 증상이나 콧물 증상이 감기 증상과 좀 비슷하다 보니까요. 감기인지 비염인지 진단을 또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네,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 조치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서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 이 4대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4대 증상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꽃가루가 날리는 시즌에 꽃가루에 노출이 됐을 때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나고 콧물과 코막힘이 있으면 아주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될 때마다 계속 반복되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 질환 중에 알레르기 비염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또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형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또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채기나 가려움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증상이 심했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코 막히면 우리가 누워서 잘 때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증상으로는 눈이 가렵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거나 입천장이 가렵거나 입으로 숨쉬기 때문에 이제 만성적으로 목이 아픈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이제 내원했을 때 눈 밑에 조금 파란색 다크서클처럼 보이면 저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구나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예. 근데 많은 환자들이 눈 밑이 파란 것을 알레르기 비염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다크서클이다, 피곤해서 그렇다 그래서 쉬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코 주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우려리 발생해서 이제 눈 밑이 다크서클처럼 파랗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코가 간질간질하다 보니까 코를 계속 문지르고 또 너무 문질러서 주름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 막힘 때문에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코가 막히니까 결국은 입으로 숨 쉬니까 입을 벌리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안면 발육 이상이나 부종교합 그래서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얼굴이 길어지고 입이 튀어나오는 네.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왼쪽에 보면 이제 코가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콧물도 보이고 이렇게 전형적인데 코를 내시경을 봤을 때 부어 있고 투명한 콧물이 보이는 것을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 근데 내시경 검사의 더 중요한 점은 다른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 안에 물혹이 있을 수 있는데 물혹이 있어도 코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피부 반응 검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인데 알레르기를 흔하게 일으키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 이런 것들을 등이나 팔에 이렇게 도포를 해서 작은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반응을 보는 건데 말갛게 되고 부어오르는 것을 보면 이런 알레르기 물질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알게 되면 확진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단점으로는 약을 먹고 있으면 반응이 좀 적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바늘이 아무리 가늘어도 조금씩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또 반응이 나타나면 또 가렵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을 애들은 무서워할 수 있고 네. 또 임산부 같은 경우는 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서 또 알레르기에 노출되면 불편할 수 있어서 예전에는 소아나 임산부에서 좀 더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 피검사로 이제 확진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서 기피했는데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이 정확도가 많이 높아져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비염인지 아닌지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비염이라고 또 진단을 받으면 예. 치료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쵸. 그래야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치료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회피요법, 그러니까 피한다는 거죠. 피하고 또 약물, 그리고 면역치료, 그리고 수술치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천에 또 달라붙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천 종류, 커튼이나 소파를 최대한 줄이고요. 그리고 통과 못하는 커버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침구류 검색을 하다 보면 이것은 알레르기가 통과 못한다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이 많은데 네.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55에서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는 이제 사멸하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주 1회 이상 자주 세척하는 것이 권고되고 온도가 25에서 28도, 습도는 80%에서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습도를 낮추고 온도를 낮추면 그래도 번식을 좀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중에서도 헤파 필터가 장착된 것이 있는데 이런 헤파 필터 청소기를 쓰거나 아니면 진먼지 살충제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회피요법이 아주 크게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었는데 예. 보시면 매주 침구류를 세탁하는 게 쉽지는 쉽지가 않거든요. 않죠. 예. 네,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커튼이나 소파 같은 것을 이제 치운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옷을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날릴 때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 꽃가루를 걸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동물 항원 같은 경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이제 보호자께서 강아지 알레르기가 나와서 집에만 가면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강아지와 떨어지세요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기도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 털이나 비듬이 한번 이제 옷이나 이런 데 묻으면 6개월 정도 잔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회피요법이 근본적인 치료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회피요법이긴 합니다만 이 회피요법을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치료되시는 환자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곰팡이나 바퀴벌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분은 집에 곰팡이를 철저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바퀴벌레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여름에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다든지 네.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치료인데요. 약물치료법이 있습니다. 먹는 약과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먹는 약은 항히스타민은 많이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빨리 작용하고 증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단점은 코 막힘에는 효과가 약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코 막힘을 포함한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지만 이것을 딱 쓴다고 바로 당일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좀 약효 발현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항유코트리엔제가 있는데 이것은 천식에도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질환들 중에 천식하고 알레르기 비염 있는 환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비만세포 안정제도 그렇고 안전한 약이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먹는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지만 하지만 장기 복용했을 때는 당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쓰려면 단기간 써야 되는데 사실 잘 사용하지 않고요.
코 막힘이 심할 때는 먹는 혈관 수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상에는 효과가 없고 혈압을 높일 수 있어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스프레이 종류 중에서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 먹는 약보다 뿌리니까 바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써보면 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사용이 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자극적인 걸 싫어해서 국내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항콜린제라는 것은 이제 콧물에 효과가 강한데 다른 증상에 효과가 없는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혈관 수축제는 코 막힘에만 효과가 있지만 이것을 일주 이상 사용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복잡하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네.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 건데 같은 알레르기 비염약이지만 약마다 작용이 모두 다릅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이 누가 어떤 약이 좋다고 해서 저는 이 약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마다 증상도 다르고 또 그 증상에 따른 약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 환자에 맞는 약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이 4가지 증상이 다 있다고 하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가장 좋은 약인데 증상 발현이 느리기 때문에 증상 발현이 빠른 항히스타민 먹는 약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현재 천식 있다면 유코트리엔 억제제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콧물만 있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항콜린제 스프레이가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코막힘만 있다고 하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쓸 수 있는데 작용이 느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혈관 수축기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설명을 듣고 나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다른 약을 처방받기가 힘드니 말씀하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많이들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1차 약제, 그러니까 그 정부라든지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공고하는 1차 약제로 실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안전한 약이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 시절 처음 병원에 왔던 미나 씨. 당시 심한 비염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졌었다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좀 코도 많이 막히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술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보거나 해야 중요한 시기가 앞두고 있어서 받으면 오히려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받게 되었어요. 공부하는데 지장 좀 많이 있었어요. 계속 수업 시간에도 계속 킁킁거리거나 코 많이 막히고 풀 때도 솔직히 학교에서 많이 눈치도 많이 보였고 이래서 불편감이 좀 많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했던 비염. 어떠세요? 약물 치료는 잠시 증상을 완화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드실 때는 괜찮은데 또 약 끊으면 다시 더 안 좋아진단 말이죠. 합의갑계의 점막이 부어올라 숨쉬는 길을 막는 것이 비염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심하게 부어 있었고요. 심하게 부어 있었고 샘 자체를 수술해서 줄여주면 아무래도 분비물 자체도 좀 줄어들고 먼지라든지 아니면 꽃가루 이런 게 들어가는 면적 자체가 이렇게 작아지면 또 환자의 증상이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을 가장 의심했었고 환자의 어머니가 저에게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어머니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도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강력히 의심했습니다. 진행된 수술은 무선주파 합의갑계 축소술. 저온의 고주파를 이용 부어오른 코 속 점막을 가라앉히는 수술이다. 수술 후 몇 년 동안 비염이라는 걸 잊고 살았다는 미나 씨. 그런데 작년부터 비염 증상이 재발할 낌새를 보이고 있다. 안이 지금 많이 부어가지고 분비물도 좀 많이 있고 코 안에 지금 염증이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다행히 막 심하게 붓진 않아가지고 코 막힘은 그게 없더라도 분비물이 많아서 콧물이랑 이런 불편함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줄어들었던 점막이 다시 한번 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는 상태.
증상 완화를 위해 멈췄던 약물 치료도 다시 시작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또는 약을 끊으면 안 되는 경우 1년 내내 약을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번처럼 수술을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수술하고 4년 동안 이런 힘들었던 코막힘이라든지 콧물 이런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4년이 지나니까 다시 증상이 조금씩 생겨서 현재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만약 환자가 수술 전처럼 다시 증상이 많이 심해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찐득찐득한 것들 안에는 사실 염증 세포라든지 이런 염증이 심할 때는 세척이 또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심할 때 약 먹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미나 씨는 비염 치료를 하면서 얻게 된 것도 있다고 한다. 지금 시국이 코로나다 보니까 사실 기침하거나 콧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데 비염인 사람으로서 맨날 마스크를 써도 계속 기침도 나 재채기도 계속 나고 해서 이제 비염이 조금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고 이제 이 병원의 간호사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보면서 이제 간호사라는 꿈을 더 크게 이제 가지게 되었고 이 병원에 다시 취업하고 싶습니다. 요즘 뭐 누구 할 것 없이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약간 재채기가 나거나 뭐 콧물이 나서 훌쩍거리면 주위 사람들의 그 시선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특히 또 이 오미크론 증상이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요. 네. 이두통, 또 재채기, 코감기, 콧물 같은 그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 네. 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비인후과를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코감기가 줄었고요. 네. 그리고 알레르기 때 꽃가루 같은 것이 마스크에서 막아지니까 알레르기 비염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는 줄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이런 게 의심된 선별 진료소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하지만 늘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환자들이 예전에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을 때 그냥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재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콧물이 나면 주변에서 이제 무서워해가지고 네. 사회적으로 되게 위축이 되고 또 어떤 회사 생활하기도 불편할 때가 있어서 병원에 와서는 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철저하게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늘었는 것 같습니다. 예. 재채기나 코막힘, 뭐 가려움증 이 증상별로 이렇듯 다양한 약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비염약에 대해서 여전히 또 오해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이들 답답해 하실 텐데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 제가 진료해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인데요. 예. 우선 약 먹을 때뿐이고 끊으면 바로 당시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예. 네. 알레르기 비염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같은 경우는 낫는 병이 아니고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알레르기 비염도 이런 같은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약을 끊어도 됩니다. 예.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배탈이 나면 소화제를 먹고 또 속이 괜찮으면 굳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약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불편할 때만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약 오래 먹어도 괜찮아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보니까 약을 오래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스테로이드는 걱정하신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안 좋은 약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한 분도 많은데요. 대부분 약들이 오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안전한 약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약을 먹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고 또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고요. 스테로이드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스프레이로 사용했을 때는 전신적으로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극히 드뭅니다. 저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작용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자주 듣는 질문이 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는데 코피만 나고 좋아지는 게 없다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일주일 이상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좋은 약이지만 뿌린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꾸준히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고 또한
그 합의각계라는 것이 바깥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오른손으로 했을 때 이렇게 중간 쪽을 향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중간 쪽으로 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뿌려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상 좀 바깥쪽으로 향해서 뿌려야 됩니다. 네,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효과를 그러네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중에 보면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코를 세척하는 그런 세척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기도 해서 많이들 쓰시는데 네. 실제로 효과가 어떤 편인가요? 네, 효과가 좋고요. 코에 생기는 거의 모든 질병에 식염수 세척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예를 들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꽃가루나 진먼 진드기가 코에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척을 하면 그런 물질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네. 그런 염증이 중단이 되고 그 비염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 실제 많은 연구 논문에서도 세척을 하니까 알레르기 비염 증상도 좋아지고 사용하는 약도 줄일 수 있었고 삶의 질도 좋아졌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서 저도 환자들에게 알레르기 비염 있으면 식염수 세척을 우선 해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없어도 세척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네,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 콧물 안에는 이제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전혀 없다면 꼭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뭐 코 막힌 콧물 이런 증상이 있다면 세척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염과 관련된 오해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네. 또 하나가 앞서 잠시 언급은 해주셨어요. 비염약은 독하다라는 오해가 있다는데요. 예,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요? 네, 그 약 먹고 나니 졸려요. 약이 너무 독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약을 처방을 해도 안 먹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속설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환자들이 약을 먹고 나니까 졸리니까 이 약이 독해서 내가 감기 때처럼 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졸린 것은 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비염약 중에서 항히스타민 종류 중에 일부 이제 졸리게 하는 진정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린 건데 쉽게 말하면 멀미약에 이런 항히스타민을 이용해서 조금 진정시켜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멀미약을 먹었을 때 이 약 독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이렇게 진정 성분이 독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졸린 것이 불편하면 그런 졸음 성분이 없는 약으로 바꾸어서 복용해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 있어서 오히려 졸음 성분 있는 약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비염약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병원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네. 질문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약국에서 구매한 약으로 조절이 잘 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한 번쯤 방문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코막힘, 콧물 이것이 꼭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이게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환자의 사진인데요. 콧구멍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비중격은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 막인데 이것이 휘어가지고요. 오른쪽 콧구멍 공간이 없고 왼쪽 콧구멍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고 또 이 사진은 그 축농증이 있고 비용종, 물혹이 있는 환자인데요. 이렇게 이런 질환이 있더라도 알레르기 비염하고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해주고 있고 예. 그리고 약국에서는 약의 종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은 환자마다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종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아서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남자 7세 환자였습니다. 수개월간 코막힌 콧물이 있었지만 비염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비염이 너무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내시경을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코에 물혹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코 이렇게 이게 정상인 코인데요.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코 같은 경우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CT를 찍어도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는 까맣게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고름과 물혹이 차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물혹을 진단을 조금 빨리 하고 치료를 빨리 했으면 빨리 그런 불편한 증상에서 해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조금 고생을 오래 했고요. 그리고 53세 여자 환자가 코 막힌 콧물이
있었지만 비염인 줄 알고 그냥 지냈다고 합니다. 7, 8개월 지내다가 코피가 나서 병원을 가보니까 내시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 검정색 혹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악성 흑생종이라고 코 안에 생길 수 있는 암 중에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을 했으면 예후가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데 약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듣는데요.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득과 실을 따져야 되는데요. 100% 안전한 약을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100%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안전한 약은 없지만 하지만 임산부에서 이런 약을 썼을 때 실제로 문제가 됐다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그리고 온도, 습도를 조절해서 약을 쓰지 않고 우선은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잠을 못 자고 코가 너무 막혀서 힘들면 그 또한 태아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안전하다고 해도 약을 너무 오래 먹고 있어서 걱정된다. 완치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이런 질문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완치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네, 완치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지만 이제 잘 조절을 하면 되고 또 완치와 가장 유사하게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면역 치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면역 치료를 하면 또 좋은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관리라고 하셨지만 이 면역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뿌리 쪽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느낌인데요. 네,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물질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일부러 노출을 시켜서 면역 관용을 유도해서 과민 반응을 조절하는 것인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내성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꽃가루를 아주 소량으로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 그것이 적응이 되어서 실제 꽃가루가 많이 노출됐을 때 이제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탈감작이라고 하는데 완치 개념에 가까운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서 시간이 지나서 또 동물 털에 또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알레르기 물질에 감작이 되는 것도 예방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천식이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또 그런 기능도 면역 치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주사를 맞아야 돼서 계속 병원을 자주 내원해야 됐지만 요즘은 혀 밑에 녹여서 먹는 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이 장점만 있으면 면역 치료도 모두 해결이 되겠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치료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은 또 3년 동안 치료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병원 가서 치료하다가 잘 안 되니까 중단하는 경우도 많고 또 3년 동안 치료해야 되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성공률이 100%를 하면 좋겠지만 성공률이 70%에서 80%라서요. 3년 이상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의 개념과 면역 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게 또 장기간 동안 받아야 되다 보니까 뭐 오랜 시간 또 비용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네. 또 약물로는 크게 호전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고요. 또 저희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약을 먹었을 때 효과는 있는데 1년 내내 먹어야 돼서 너무 불편한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의 반응은 있지만 너무 오래 먹거나 많이 먹는 것이 힘든 경우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 치료를 하는데 수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그냥 부분 마취로 또 당일 퇴원할 수 있고 저는 환자들에게 충치 치료하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수술 방법은 합의각계 축소술이라는 건데 합의각계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코안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렇게 합의각계거든요. 이게 혹처럼 생긴 것이 합의각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각계는 알레르기 물질이 코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부위고 그리고 코 막힘, 콧물 증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고 또 분비성과 혈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수술 방법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블레이터 무선주파 부피 축소술이고 하나는 미세 절삭기 부피 축소술입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예. 무선주파 부피 축소술은 단어는 어렵지만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부어있는 합의각계에 이런 바늘을 찔러서 플라즈마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 거기서 이제 분자 진동을 통해서 이제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늘로 찌르고 5초, 10초 그 전기를 주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네. 간단해서 좋은데 단점은 이 그런 분자적인 변화가 3주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어느 정도 수축되는지 알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미세 절삭기 부피 축소술인데요. 미세 절삭기, 절삭, 그냥 제거한다 말 그대로 부어있는 꽃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느 정도 줄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직을 이렇게 갈아내다 보니까 좀 출혈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둘 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치료 기전을 보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숨을 쉴 때 정상 환자에서는 합의각객이 작은데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숨 쉴 때 커져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물질의 노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표면적이 넓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그런 접촉 자체를 줄여서 반응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져서 코막힘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안에 분비선이 많다고 했는데 분비선도 줄여져서 콧물을 줄여주기 때문에 콧물로 인한 코막힘도 좋아지고 안에 혈관도 많습니다. 혈관도 줄여주면 이제 충혈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또 코막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커져 있는 합의각계가 수술 후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입니다. 회복 기간은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딱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가까이 생기니까 세척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달만 지나도 숨 쉬는 게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자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수술하면 되지 왜 약물 네. 치료해 내지는 수술하면 그러면 제발 안 하나 이 등등의 궁금증이 또 생기곤 네. 합니다. 환자분들도 그런 궁금증 많이들 호소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수술해도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런 설명을 드리면 수술해도 재발하면 그러면 왜 수술을 해야 되나요? 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코를 숨을 쉬기 때문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알레르기에 저희가 계속 노출이 돼요. 그러면 계속 염증이 일어나니까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 보통은 1년에서 5년 정도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평생 괜찮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한 1년에서 5년 정도 효과가 유지가 되는데 그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또 한 번 해서 재발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해도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충치 치료할 때 여러 번 충치 치료할 네. 수도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여드름 치료나 세치염색을 예를 많이 드는데요. 환자들에게. 네. 피부가 여드름이 났을 때 우리가 여드름 치료를 해도 또 여드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여드름 치료가 의미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치료도 왜냐하면 여드름 치료 안 하면 깨끗한 피부로 또 한동안 괜찮게 지낼 수 있고 또 세치가 생겼을 때 염색을 해도 또 시간이 또 지나면 생기죠. 또 이 세치가 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치 염색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치 염색은 그래도 한동안은 이제 또 세치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수술도 하고 나면 한동안 이렇게 증상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수술했던 분이 수술하고 나서 코가 따갑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예전에 수술하셨던 분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조금 개념이 잘못 잡혀가지고 코 안을 넓히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 안에 있는 합의각계를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네. 2000년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 막힘이 더 있고 또 따가워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숨을 쉬면 이렇게 넓어지면 넓다고 좋은 게 아니라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충격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넓으면 터뷸런스가 생겨버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폐로 공기가 잘 들어간 게 아니라 코에서 맴돌면서 오히려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넓어졌지만 코 막힘은 더 심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또 건조해져서 네. 그래서 이런 딱지 같은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코가 더 따갑군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드는 질문이 아이가 코 막힘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는데 아데노이드 얼굴도 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5살이다 보니까 수술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수술 못 한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러 매체에서도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린 소아에서도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외 같은 경우도 논문을 보면 뭐 만 2세, 3세 이런 경우에도 안전하게 수술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협조가 돼야 되는데 한 중학생만 되어도 부분 마취로 그냥 하면 되는데 네. 10살 미만 같은 경우는 협조가 안 되니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딱지가 생기는데 세척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데 다치면 소독을 하는 것처럼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어리면 세척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될 때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 계속 숨을 쉬어서 아데노이드 얼굴을 걱정해서 편도 수술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있는데 편도는 크게 목 안에 있는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것이 이제 구개편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 제일 안쪽에 있는 빈두라고 하는 것이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두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이렇게 합의각계를 거치고 아데노이드 그 인두편도를 거치는데 목편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해서 편도와 관계가 있다 싶어서 목편도를 수술해 달라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데노이드만 해결돼서 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해도 합의각계 이렇게 커져 있으면 여기서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합의각계 수술도 같이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약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걱정돼서 치료를 안 받고 싶다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 비염이 생기면 코 안이 붓고 분비물이 나오면 불비동염도 생길 수 있고 무록도 생길 수 있고 중이염도 생길 수 있는데 불비동염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불비동염 공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비염이 생기면 그 불비동이 입구를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코 안이 부어버려서 그런 불비동염이 생길 수 있고 또한 귀와 코는 이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귀인두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비염이 심해서 콧물 때문에 그 입구가 막혀버리면 또 중이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막힘 같은 것 때문에 수면 장애가 있으면 성장 장애와 지능 저하도 생길 수 있고 또 코막힌 콧물로 인한 집중력 저하 그리고 코가 막히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성격도 좀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은 아이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이들이 두렵다 보니까 먼저 병원을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부모님들께서 상태를 좀 잘 그렇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비인후과를 데려가야 될까요? 네, 아이들은 자신의 증상을 잘 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부모님들이 잘 봐야 되는데 콧물이나 재채기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려운 것은 가렵다는 표현을 안 해도 자꾸 만진다든가 긁으면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코막힘을 부모님들이 캐치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막힘이 있으면 대표적인 증상이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쉽니다. 네. 그래서 또 구강호흡을 하면 아데노이드 얼굴도 생길 수 있고 큰 문제가 있으니까 입으로 숨 쉬는 것을 꼭 잘 보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마스크 때문에 답답한데 코 감기 때문에 더 답답해져서 괴롭기도 하고 그래요. 밥 먹을 때마다 너무 콧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두루마리 휴지 너무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잠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코가 막히니까 바로 눕기도 힘들고 옆으로 누우면 다른 쪽 코 막히고 이쪽도
왼쪽 막히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또 반대쪽 막히고 이래가지고 일단 잠자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요. 얘가 비염이 심해서 코가 역류해가 눈으로도 역류해서 결막염까지 가서 안과 치료도 받고 소아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비염이 있어서 저희는 좀 침구류를 비염 예방하는 침구류를 쓰고 있거든요. 환기도 자주 시키고 가습을 조금 자주 해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밖에 하고 온도 차이가 또 안 나게 될 수 있으면 하고 하는 방향하고 봄에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마스크 끼고 생활하라 그러고 하고 있어요. 이게 먼지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이 코감기 같은 거 걸리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 계속 먹다 보면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를 세게 풀면 중이염에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마지막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를 세게 풀면 중이염에 걸릴 수 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코를 세게 풀면 그 귀하고 코하고 연결되는 관이 있거든요. 네. 이관이라고 하는데 코를 세게 풀면 코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그 압력 때문에 코 안에 있는 세균 같은 것이 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이염이 생길 수 있어서 코를 너무 세게 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를 푸는 것보다 콧물을 삼키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있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 콧물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예. 것 같은데요. 콧물을 사실 대부분은 콧물 안에 성분은 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물 외에도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미네랄 성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주는 이제 면역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은 더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삼키는 게 낫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부비동염이 걸렸을 때 누런 콧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성인은 괜찮은데 소아나 노인분들은 자주 사례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걸려서 이런 누런 콧물이 세균인데 이것이 폐로 들어가면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코가 좀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코도 자주 막히는데요. 코 막힘의 원인이 휜 코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네, 휜 코 때문은 맞는데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거울을 봤을 때 그냥 봤을 때 보이는 코가 휜 것은 아니고요. 밖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걸 웨이비라고 하는데 이 웨이비는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코 안이 휜 것이 중요한데 코 안에는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 나누는 중간에 비중격이라는 것인데 이 비중격이 휘면 한쪽으로 휘면 한쪽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네. 비중격이 휘었을 때 코가 막히는 것이라서 거울 봤을 때 내 코가 휘었네? 그래서 코 막힘이 있을 수 있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안 내시경을 통해서 안쪽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평생을 알레르기 없이 살았는데요. 작년 봄에 콧물이 심하게 나고 눈이 따갑고 가려운 증상을 겪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알레르기 비염과 비슷한데 없던 알레르기 비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나요?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기면 매우 당황하고 제가 알레르기 비염입니다라고 하면 내 평생 그런 적 없었는데라고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의 기전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바깥쪽에서 어떤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는 감작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생기는데 그 감작이 어렸을 때 굉장히 흔히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대든 60대든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이 비염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실까요? 저는 환자들께 설명드릴 때 예.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얼굴 피부를 많이 예를 들거든요. 네. 얼굴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이 한 번 피부 치료를 받는다고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닌 것처럼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네. 보통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다른 비염 같은 경우도 그렇게 관리를 계속하면 이제 좋은 피부를 가지는 것처럼 이제 증상 없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셔서 불편함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내심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이비인후과 허성재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